일자리 문제 하면은 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도 같아요. 그 지역에 어, 그래도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기업, 그러니까 어떤 작은 벤처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곳들 말고 울산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뭐 군산도 그렇고 그랬던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특히 고용 측면에서는. 그래서 좀 저는 공태영 대표님 그게 좀 궁금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일자리 대안들하고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는서 벌어지고 있는 일하고 지금 좀 괴리가 있는지 아니면 좀 공감대가 많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로컬 푸드라든지 그런 측면하고는 그냥 단편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지역 순환 경제라는 표현을 써 주셨잖아요. 그걸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도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재료를 어떻게 하면은 잘 활용해서 그것을 소비하게, 소진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자체 성장 동력, 그리고 자생력을 마련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조업 중심의 도시든 아니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례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창원의 사례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창원 하면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조 산업이 중심인 도시입니다. 대기업도 많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현재 창원, 제가 아까 전에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지자체의 기획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역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정말 공감을 했던 게 창원의 경우 최근에 창원대로, 정말 긴 대로가 있습니다. 그게 국가산단인데 최근에는 그 국가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소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수소 산업 특별시라고 선포를 하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산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자면, 마산 지역은 어, 창원 특례시가 지금 창원과 진해, 마산이 통합된 시잖아요. 마산이라고 하면은 좀 구도심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해양 신도시로 만들고 구도심을 개발을 하면서 관광 자원을 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 화폐 역시 활발히 지자체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로컬 푸드든 아니면 이런 제조업의 전환이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음,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창원 시민으로서 그런 시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인공섬이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고 수변공원이 개방이 되고, 그리고 수소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몇 가지 분야에서 1위를 계속 하고 있고, 수소 관련 지원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 조직들을 또 창원으로 유치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역민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딱 드는 느낌이 굉장히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말씀을 네. 하시잖아요. 그게 지역에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네. 딱 들으면은 네. 스마트 팩토리, 뭐 수소 산업 그러면 이게 네. 기계만 생각나지 사실 사람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어떤가요, 실제 체감이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딱 표현을 하면은 이제 일자리와 찬반 논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전환이라는 흐름에서 보자면 거스를 수 없는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한 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은 일자리라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괜찮은 일자리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속 가능성이나 아니면 그냥 급여 수준이나 아니면 복지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생각하기가 많이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스마트 팩토리라고 언급을 하셨을 때 과연 그게 좋은 일자리가 생성이 되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했을 때 지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더 산업이 죽어가는 꼴을 면치 못할 거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가 산업이 죽으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그런 새로운 공장, 새로운 산업으로 이렇게 잘 전환이 되세요? 그 부분은 청년층 혹은 중장년층 그리고 그 각각의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접목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50대인 기술 전문가 분이 커리어 전환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 커리어 전환을 희망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새로운 전기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육을 수강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괜찮은 사례가 있습니까? 좀 경험하신 게 혹시 있으세요? 음, 최근에 전기 배터리나 이런 전기차 관련된 기술이 엄청 핫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역시 많이 그런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전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일자리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좋은 사례라고 하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퇴직을 하신 분인데 어, 꼭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탄력근무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과 매칭이 일어난 사례인데 수도권에 계시다가 지역에서는 R&D 인력을 고급 기술을 가진 분들을 쉽게 채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 한 40억 정도의 매출이 나고 있는 스타트업에 이 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주를 변경을 해가지고 합류를 하신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저는 또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역마다 굉장히 다양하긴 하네요. 지금 우리 완주 얘기, 그러게요. 원주 얘기하다 창원 얘기하니까 또 결이 굉장히 다른데. 좋은 일자리가 그 젊었을 때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나의 연봉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그거는 또 그 굉장히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저희가 뭐 초고령화 얘기하면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퇴직 연령도 빨라지고 뭐 중고령 퇴직자들이 이제 상당히 많으시고 또 65세가 됐지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건강들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 여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의 후반부가 상당히 긴 기간인 거죠. 저희가 한 30년 동안 앞에서 이뤘던 일을 생각하면 이제 그냥 퇴직 후에 2, 30년을 우리가 충분히 계획하지 않은 또 상당히 그 긴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일자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때 좋은 일자리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것이보다는 내가 이제 그동안 살아오는 인생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일, 그건 꼭 일자리보다는 내가 활동하고 참여하고 이제 이런 일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도 50플러스 재단도 있고 제가 오래전에 이 희망제작소에서 해피시니어 사업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앞으로 그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지실 거라고요.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내가 이 도시에서 아니라면 이제는 좀 여유 있는 좀 농촌에 가서 아니면 나의 고향에 가서 무언가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데 그래도 일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주저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조사한 사례 보면 일본 같은데 이제 U턴, 뭐 J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어렸을 때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U턴이라고 하고
나의 고향은 아니지만 약간 이제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가는 J턴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을 충분히 안내하고 그런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도심 안에 곳곳에 있고 뭐 안테나 샵들도 있어서 그 지역을 미리 알고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능한 건데 저희는 이걸 다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삶을 노후의 삶을 생각하지만 실현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아니면 또 하시더라도 준비가 부족해서 또 오래 살기 힘들다. 또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의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지만 또 개인적인 삶을 위한 그런 경로들도 좀 마련하고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그 댓글로 어떤 분이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특히 이제 돌봄이나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역에 가면은 사실 젊은 여성이 가 있으면 굉장히 돌봄에 있어서 차별을 느낀다는 뉘앙스의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젊은 분들이나 여성들이나 살기가 되게 다른 측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냥 좀 잠깐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문화적인 게 관련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전 1년 만에 우울증 걸렸다는 분도 아까 머리에 꽂혔는데 못 여쭤봤는데요. 그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아까 괴산 네네, 괴산. 네. 자연드림 파크 사례인데요. 뭐 대표님의 의견이니까 상세하게는 더 봐야 되겠지만 왜 우울증에 걸리나 이렇게 봤더니 가장 큰 게 또래 집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농공단지, 미분양된 농공단지에 이게 자연드림 파크가 들어가면서 법적으로 교육시설을 지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이 조금 이렇게 좀 좁혀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아기가 있는, 학령 인구가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거기서 못 시키니까 증평이랄지 뭐 이런 데로 가면서 아무래도 그런 애로사항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아까 제조업 또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근데 모든 지역에 다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창원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과제를 하면서 되게 아주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어떤 분이 정육점이든 세탁소든 오랫동안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필수 생활 서비스인데 그거를 어디서 수혈 받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 초반에 우리 홍 교수님도 생활 사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생활 사막이 일종의 그런 것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농림부나 이런 데서는 영농 승계 후계 그 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은 좀 있는데 우리나라에 조금 부족한 게 이런 비영농 생활 서비스들이 없어졌을 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승계할 수 있는 그게 뭐 가업을 승계하든 아니면 다른 분이 와서 승계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결국은 공공이 뭔가 또 다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서비스를 보내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거기서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 큰 것이 필요한 뭐 큰 일자리도 있죠. 스마트 전환 필요한 일자리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생활에 있어서의 불편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찾으면서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아까 뭐 틈새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또 있어야 이런 생활 서비스 시설들이 있어야 지역에서 생활하기가 일단 편하죠. 저도 지금 세종이긴 하지만 그 지방이죠. 내려간 지 지금 5년 차 되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택시 하나 잡기도 힘들고 내 차가 아니면 일단은 이렇게 환승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옷 사기도 힘들고 돈은 굳지만
하여튼 그런 불편, 물론 이제 지금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옷 사는 부분이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여전히 수도권에 와서 아니, 온라인 쇼핑으로 사시면 안 되죠. 근데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제가 50대라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옷은 직접 입어봐야 이게 핏이 느낌이 살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서울에 와서 한 번 올 때 세네 번씩 막 사요. 이렇게 막 근데 그런 불편함들이 되게 있을 거예요. 아까 그 SNS로 질문해 주신 분, 여성분, 생활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가 차를 안 갖고 있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지방에서 생활은.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소카가 필요한 거는 지방인 것 같아요. 아까 천원택시 말씀도 하고 행복택시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 말씀하셨는데 대개 그런 거는 재정이 없다 보니까 고령자나 뭐 이렇게 특수 교통 약자들한테만 지금 해당이 돼요. 1,000원 내고 이렇게 장 보러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근데 오히려 공유 차량 같은 거, 공유 차량 같은 것들을 해서 이렇게 쓰게 한다면 이런 지방에서 여성분들 또 이런 분들이 꼭 그걸 몇 천만 원씩 사야 되잖아요. 자기 차량을. 그럴 필요도 없는데,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안 쓸 텐데. 그래서 그런 좀 소프트한 접근, 큰 돈 안 들이지만 그런 접근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지자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쭉 정리해 보면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이제 생계소득을 벌기 위한 그런 종류의 일자리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편의를 주는 그런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갖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치명적인 거는 예컨대 의료라든지 하는 그런 이 돌봄 서비스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댓글을 봤는데 이거는 도시나 농촌에 국한된 어떤 특정 지역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돌봄을 이제 공동으로 같이 해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의 어떤 성역할 분담이나 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많이 달라진 것 중에는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일가족 양림이 의도하지 않게 됐지만 여전히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여성도 사실은 이 아동 이제 보육이나 이런 돌봄에 대한 문제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프랑스가 그런 어떤 저출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이제 우선순위에 뒀던 게 역시 보육시설이거든요. 좋은 공보육시설을 많이 늘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초기에 뭐 지방정부가 없는 돈에 출산 장려금 늘리고 뭐 이런 쪽의 접근이 사실은 이제 아이를 한 번 낳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모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돌봄이 계속 끊기는 이런 문제가 여성에게는 가장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고 이것이 이제 농촌으로 가면 더 취약하다는 점이고 또 좋은 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아마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자체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말씀과 관련해서 아마 기억하기로는 양구에서 온 사례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한 거예요. 폐원을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린이집은 없고 유치원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통합 보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그 옆에 유치원에 못 보내고 결국은 30분 차로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아기들을 안 낳다 보니까 이제 폐원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어쩌면 불합리한 규제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거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조건이 다르고 거기에 선생님들에 대한 요건, 자격 기준들이 좀 달라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조금 이렇게 갈등 사항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그 지방 소멸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금 유연한 대책
이런 그 규제 개선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뭔가 한다 그러면은 돈이 왕창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교수님도 창의성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금 약간의 제도들을 조금 개선해 주면서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주민들의 조직체, 뭐 협동조합, 뭐 이런 공동체 방식의 그런 해법들이 상당히 이제 오히려 농촌 지역에서 더 빨리 이제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통합돌봄 할 때도 이제 의료라는 거는 상당히 시장화된 영역이고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 참 구현되기 어려웠는데 저희가 통합돌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의료 사회복지 협동조합들이 그 이제 사업 수행 주체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을 건강 리더로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 영역에서 주민들이 함께하고 거기에서 아주 전문가적인 영역은 의사들이 담당을 하지만 조금 더 이 지역 중심의 뭐 주치의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주체들이 굉장히 다각화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공적인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또 민간 기관들도 상당히 이제 그런 구조 안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보조금에 의해서 주어진 사업을 하고. 근데 이게 좀 주민자치 차원에서 또 행안부에서는 이제 마을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올해 이제 동단위에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 계획을 세워서 다 이렇게 시군구 단위로 보고도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이런 마을 계획들은 결국 주민들이 참여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같이 이끌어가고 지원해주긴 했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새로운 그런 작업들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동복지 협의체라는 것도 있어서 그 지역에 시군구 단위보다는 훨씬 작은 동단위에서 그런 이슈도 논의하고 또 그것을 마을 계획하면서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정말 우선순위가 뭐지? 이런 투표도 하면서 의제를 설정하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물론 서울시에서 오래전부터 더 잘 해왔고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변화들이 결국 지방정부만의 역량으로는 어렵지 않나 주민들이 이것들을 카운터파트에서 같이 받쳐주면서 거버넌스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통합돌봄 말씀하신 거에서 주민을 건강 리더로 만들고 이런 작업 원래 통합돌봄 안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건강 영역도 있고요. 저희가 통합돌봄에서 주요 분야는 뭐 일단 사회적 입원자분들이 다시 지역에서 살 수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돌보지 못한 분들이 시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결합된 뭐 지원주택이나 이런 주거 파트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연령도 많고 기능적으로 노쇠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요양이나 돌봄, 의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기존의 인프라 안에서는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공공의료, 지역의 공공의료라면 보건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좀 근거리에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인프라도 늘리지만 결국 그 지역 안에 있는 1차 의료기관들도 뭐 주치의제나 뭐 왕진이나 이런 건강돌봄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체가 됐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 방식으로 또 의료인들이 같이 결합하고 거기에는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건 어쨌건 유니온 방식이 있잖아요. 함께하는 그 주체들이 많고 거기에 주민들이 결합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지금 뭐 이것도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시범 사업이죠, 지금. 네네. 혹시 선도 사업이라는 저희는 지역이 시범 사업은 아니고 시범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끝나기 때문에 선도한다. 전국화를 염두에 두고 간다 해서 선도 사업이라는 것으로 이제 내년까지 연장이 돼서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은 16개 지역인데 13개 지역이 이제 노인 이제 통합돌봄 지역이고 나머지 2개 지역은 장애인. 장애인이 이제 거주시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으로 탈시설 되는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장애인 통합돌봄이 2개 지역, 그다음에 정신질환자분들이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대상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쭉 늘려서 생각해 보면 지역에서 그렇게 주민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잘 논의해서 그걸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면은 지역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거다. 지금 이렇게 좀 큰 그림에서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지만 이게 뭐라고 돌봄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이제 돌봄의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 영역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저는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공공의 기획부터 모든 실행이 완결성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돌봄을 받는 분이나 또 돌봄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돌봄을 그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거는 또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